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성리학의 역사를 알아보는 한국 성리학의 계보 3부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며 고려 말의 사대부들은 조선 국정의 운영에 참여하느냐, 낙향하여 후학 양성에 집중하느냐 나뉘게 되었습니다.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고려 말의 온건 신진 사대부 중 정몽주의 제자였던 야은 길제는 고향이었던 경북 구미로 내려가 후학 양성에 집중하였고, 길제에 의해 고려 말 확립되었던 안향, 백이정, 이재현, 이색, 정몽주의 성리학 계보는 계속 이어질 수 있었고, 조선 전기에는 길제, 김숙자, 김종직으로 그 계보가 이어졌죠. 한편 조선 건국의 주도적이었던 급진신진 사대부는 스스로를 성리학자 사대부로 여겼지만 학자라기보다는 정치인 관료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습니다. 조선 전기에 여러 정치적 환난들이 이어지며 그때마다 공신들이 책봉되었고, 공신들은 국가에서 보장해준 여러 혜택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훈구파가 되었습니다. 훈구파의 기득권을 견제하던 조선의 구대왕 성종은 과거 온건 신진 사대부의 계보를 잇던 김종직을 등용했습니다. 김종직은 성리학 계보의 정통이었기에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공신으로 책봉된 훈구파가 아니었던 만큼 성종은 그 커뮤니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성종에 의해 등용된 김종직과 그 제자들을 살인파라고 불렀고, 살인파들은 주로 언론기관에 등용되어 고위직을 독점하는 훈구파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하였답니다. 학문적으로 김종직의 뒤를 이어 성리학 계보를 이은 성리학자는 김굉필이었습니다. 김굉필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김굉필의 가문은 대구의 달성군의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 경북이죠. 김굉필은 대구에서 한원당이라는 작은 서재를 짓고 학문을 닦아서 세상 사람들은 김굉필을 한원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굉필은 정치보다는 학문을 더 중요시 여겨 한국 성리학의 메카인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학문을 닦다가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관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연산군은 무오사화를 일으켰고, 김굉필은 김종직의 제자였다는 이유로 곤장을 먹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두 번째 사화였던 갑자사화 때도 휘말려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죠.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길지 않았기에 김굉필의 명성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엄연히 정몽주, 길제의 학풍을 정통으로 이은 성리학자였습니다. 김굉필의 사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김굉필은 소학이라는 유교 경전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소학은 유교 경전 중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경전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유학을 접할 때 공부하는 경전입니다. 김굉필은 30세까지도 소학을 읽었다고 합니다. 김굉필은 모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학문의 내용처럼 그대로 체득하고 실현한다면 세상 일을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렇기에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소학이 그 어떤 유교 경전보다 깊은 가르침을 준다며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바로 조광조죠. 조광조 역시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조광조가 김굉필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조광조의 가문 자체는 조선 건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고려시대 무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며 조광조 집안은 꾸준히 관직을 역임했지만 그렇게 높은 관직은 아니었으며 성리학의 메카인 경북 영남지방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조광조가 어떻게 김굉필의 제자가 되어 정통 성리학의 계보를 이을 수 있었을까요? 조광조의 청년 시절 아버지가 평안북도 회천군으로 부임한 적이 있어서 잠시 그곳에 살았는데, 그때 김굉필이 이 지역으로 유배를 왔었습니다. 김굉필이 김종직의 직계 제자로 이미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았기에 조광조는 곧바로 김굉필의 제자를 자처하며 김굉필로부터 성리학을 배우며 김굉필의 직계 제자가 되었죠. 조광조가 김굉필 밑에서 배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조광조는 김굉필의 세상 대부분을 흡수하였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 폭군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조선의 11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중종은 중종이 직접 반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제위 초중기 중종의 왕권은 약했으며 조선의 국정은 반정 세력들이 거의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운 반정 세력들은 역시 공신으로 책봉되어 훈구파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였죠. 그런데 이때 반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훈구파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졌고, 언제나 훈구파들 눈치만 보는 중종은 반정 공신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는 힘없는 예스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진짜 반정을 주도했던 반정 공신들은 중종 제위 중반기가 되면 거의 다 죽고 없었으며, 조선 조정을 쥐고 있던 훈구파들은 딱히 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중종 10년이었던 1515년 과거급제 후 겨우 3개월이 된 사관원의 신입 직원이 비대해진 공신들로 가득 찬 조선의 조정에 언론기관인 사헌부와 사관원에서조차 훈구파들 눈치나 보며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사헌부와 사관원의 전 직원 물갈이를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상소의 주인공은 김굉필의 제자 조광조였죠.
조광조의 상소문은 그저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의 객기로 끝날 문제이기는 했으나 실제 당시 몇몇 정치인들은 사헌부와 사관원이 훈구파들 눈치를 너무 본다고 안 그래도 이를 문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종은 사헌부와 사관원 전 직원을 싹 갈아버렸습니다. 조광조는 중종이 가려워하던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었고 이 일로 조광조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조광조도 개인적으로 훈구파를 매우 탐탁치 않아 했는데 우선 자신의 스승 김갱필도 연산군 시절 2차례 사회에 걸쳐 곤장도 맞고 유배도 가고 사약까지 먹고 죽지 않았습니까? 혈기왕성했던 조광조는 조선의 조정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시원시원하고 물불 안 가리는 조광조의 성격에 소심한 중종은 조광조를 더욱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조광조는 엄청난 속도로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조광조의 상소 사건이 있던 당시 조광조의 품계는 정육품, 딱 과거 급제하면 시작하는 벼슬 품계죠. 그런데 3년 후 1518년 조광조 품계는 정삼품, 그리고 또 얼마 안 되어 종 2품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에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신임은 절대적이었고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를 남발하던 우리 중종이 이제는 광조의 말이 옳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죠. 중종을 등에 업은 조광조는 본인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야심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통 성리학을 고수하던 살인파의 학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광조답게 조광조는 조선에 더 철저하게 성리학의 원칙을 설파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조광조는 스승 김경필의 영향을 받아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학을 더 보급화하였고 향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향약은 지방 마을 단위의 향촌 자치규약으로 훈구파가 아닌 사대부들은 보통 각 지방 각자의 고향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의 자치공동체를 마련해 자신의 고을 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향약이라 하죠. 쉽게 말해 향약은 살인파들이 각자의 지방과 고을에서 행사하던 사회적 권력의 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향약을 지방 곳곳에 퍼뜨리니까 살인파들의 지방 영향력은 더 커지겠죠? 조선의 조정과 전국적으로 조광조를 숭상하는 신드롬이 퍼졌으며 조광조의 제자들을 자처하는 젊은 사대부와 유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조광조 품은 예전 김종직 품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조광조는 본격적으로 조선 조정의 정치개혁도 단행하는데 조광조는 과거 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추천제 형식의 관리 임용 제도인 현령과를 주장했습니다. 현령과가 실시되면 실세인 조광조가 지방의 살인들을 대거 등용할 게 뻔했기 때문에 훈구파 권세가들은 반대했으나 중종은 다 무시하고 조광조 편을 들어주어 현령과를 실시했죠. 아울러 정통 성리학을 자처하는 살인파들은 불교나 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조광조는 조선시대 도교적 행사를 담당하던 소격서라는 관청도 폐지해버렸죠. 비록 조선이 유교 국가였으나 한반도의 토착 민간 신앙에 기반을 둔 도교 행사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소격서 폐지건은 중종이 처음으로 조광조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던 개혁이었는데 조광조의 제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종을 압박했고 별 수 없이 중종은 소격서도 폐지하였죠. 탄력받은 조광조와 조광조 제자들은 노비제도, 토지제도, 세금제도 등 다양한 방면의 개혁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세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19년 조광조의 제자들이 위훈을 삭제하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위훈 삭제란 중종 반정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공신에 책봉된 자들의 혜택을 모두 거두어 드리라는 것으로 훈구파들의 정치 권력 기반을 뒤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조차도 중종은 조심스러웠으나 역시나 조광조 일파의 강한 압력으로 위훈 삭제 조치를 취했죠. 언제부터 중종이 조광조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위훈 삭제 조치 이후 중종은 조광조를 경계했던 남곤, 심정, 홍경주 등 원로 훈구파 대신들과 잦은 만남을 갖더니 조광조가 역모를 꾸몄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중종은 야밤에 조광조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광조 일파가 장악하고 있던 승정원, 즉 국왕 비서실 직원들까지도 전부 하옥해버렸죠. 조광조 등이 체포된 게 11월 15일 위훈이 삭제되고 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광조의 후배들 혹은 가족들이 조광조 면회를 왔는데 조광조가 이들에게 술을 부탁했고 옥중에서 조광조는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조광조를 국문해야 하는데 조광조가 워낙 만취 상태라 조사가 불가능해 조사 일정이 취소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조광조는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한때 연산군 시절에 피바다 숙청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훈구파들도 조광조를 죽이지는 말고 삭탈관직으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와 그 일파들을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는가 싶더니 한 달 후 중종은 다시금 조광조를 언급하며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려 조광조를 죽였습니다. 조광조 일파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정, 기준, 안당 등 역시 전부 처형됐습니다. 이 사건이 조선의 세 번째 사화였던 김효사화랍니다. 여러분은 조광조의 뭐가 잘못되어 창대하게 시작하여 그 끝은 좋지 못했을까요? 조광조와 그의 제자들의 죽음으로 성리학 계보가 끝나나 싶었지만 아직 아니었습니다.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경필, 조광조 계보로 성리학이 이어지고 살인파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의 커뮤니티가 더 두터워졌고 꼭 정통 직계 제자가 아니어도 학식과 명망만 있다면 정몽주 길재의 하풍을 이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죠. 조광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성리학의 계보를 이은 사람은 퇴계 이황이었죠. 4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